네, 우리는 지금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 집단의 발견, 그리고 그런 사회 집단의 발견이 인정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사회 갈등의 문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사회도 몇 가지의 단층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큰 맥락에서 본다면 과거사에서 비롯된 단층,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층,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단층,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진 것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기억, 이런 거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 독재를 겪으면서 과거에 대한 기억과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가 독재자이다. 그래서 안 된다. 누구는 독재자이지만 개발을 하지 않았느냐.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과거와 과거 기억에 대한 해석의 문제, 그리고 그를 둘러싼 갈등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시위 과정에서도, 선거 과정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실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행기 정의론이 나름의 어떤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갈등은 어떻게 야기되는 것이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의 문제이고, 왜 대응이 잘 안 되나, 그런 문제들은 이행기 정의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행기 정의론은 무엇이냐를 한번 볼까요? 타이텔이라는 사람이 이행기 정의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착된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 이행기 정의센터의 정의를 보면 광범위한 인권 탄압의 잔재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들에서 도입된 사법적 혹은 비사법적인 조치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국제 이행기 정의센터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형사 기소, 이거는 이제 가해자의 처벌 문제입니다. 진실위원회, 사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상 프로그램, 그거는 피해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제도 개혁,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이행기 정의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 정의는 대체적으로 심각한 침해의 잔재, 그러니까 무엇인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일이 벌어졌고 그 잔재가 이행하는 과정, 어떤 시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런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넘어갔어요. 사회가 발전을 했던. 그렇게 되면 과거를 돌아다 보면서 저때에 저 시기에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구제받았느냐? 구제받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자, 저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예요. 그건 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나 억울하게 피해를 받았어요 하고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너 그때 그렇게 잘못했잖아. 아니야,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잘못한 것이 아니야. 이런 정치적인 논쟁, 법적인 쟁점, 이런 것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덮고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행, 어떤 체제가 A 시점에서 B 시점으로 넘어간 다음에 과거의 잔인한 문제들, 인권이 침해됐던 문제가 되면 대응하는 과제를 안게 되고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과학적으로도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결이 쉽지 않은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그게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기 정의 문제는 체제 이행이 일어난 이후에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과정, 문제, 쟁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이행 시에는 과거 청산은 민주주의 가치를 확립하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 벌어졌던 것들이 올바른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해답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인권 침해가 일어났지만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가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이행한 다음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걸 가치라고 내세우기가 빈약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재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해석하려는 노력은 결국 민주주의의 사회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 그리고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기 어려운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과거를 덮고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연구 결과, 학자들의 견해는
덮는 것이 가장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덮고 지나갈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안 된다. 무엇이 정의이냐라는 문제를 눈 감고 지나간다는 것은 그 사회에 합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헌법 없이 국가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게 되는 극심한 갈등을 안고 가는 현상이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행기 정의의 핵심 문제는 인권 탄압과 관련된 가해자의 처벌, 피해자의 보상과 복권입니다.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쉽지 않냐면 서로 기억이 다르고 그다음에 입장이 다릅니다. 근데 그걸 맞춰볼 수 있는 물정을 발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도 다양한 현실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데 그 중요한 걸 아는데 다른 급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독재가 되면 법도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자신이 필요한 법만 발전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많아요.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엘리트층이 한꺼번에 바뀌는 경우는 용이해요. 그러나 한꺼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구 엘리트와 새로 등장한 엘리트, 균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에도 한계가 따라요. 새 정부는 이 과거 사회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걸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요. 현실적인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이행기 정의 자체에도 한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행기 정의는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과거의 규명을 통해서 현재의 인권 침해도 차단하고 미래의 인권 침해도 방지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과거 진실 규명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이거 봐,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회적인 동의를 재확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거를 안 되게 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해야 돼. 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진실규명 이것은 과거를 다루는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그냥 덮는 것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거다. 왜? 신뢰를 깨트리고 법적인 문제가 계속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도넬 슈미터 같은 사람은 가장 나쁜 해결책은 과거의 불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행기 정의는 중요한 문제이다. 과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문제이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새롭게 이행기를 맞이한 정부가 다양한 조건들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연구도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행기 정의 자체가 어떤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라 같은 경우는 이행기 정의의 문제가 딜레마가 있다. 어떤 딜레마냐?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가해자의 처벌, 피해자의 보상과 복권. 자, 가해자 처벌을 하는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기소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인권 참여를 했는지, 그 물증은 충분한지 이런 걸 봐야 돼요. 근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죄 방면 오류라는 게 발생해요. 엄격하게 처리하려다 보면 정말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내에는 고봐라, 사법 절차 믿을 수 없다, 불공정하다라는 심리가 퍼지게 됩니다. 반면에 그래 맞아, 가해자는 처벌해야 돼. 처벌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낮춰요. 조금만 걸려도 그냥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기소 오류가 야기됩니다. 재판에서 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 아니 뭐 저런 것까지 기소를 해? 라고 해서 역시 공정성에 대한 공감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기 정의 문제는 많이 기소를 해도 기소를 안 해도 둘 다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행기 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행기 정의 유형을 한번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트 간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행기 정의를 누가 주창하고 추진하느냐? 보텀업이냐, 위에서 아래로냐. 그 다음에 접근 원칙은 낮은 기준을 적용하느냐, 높은 기준을 적용하느냐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하향식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것은 제한적인 정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폴란드 방식이고요. 뒤에서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향식인데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표적 접근을 하는 경우입니다. 체코 방식이고요. 높은 기준의 하향식을 쓰면 연합 접근이고 헝가리 방식이고요. 상향식 접근을 하면서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슬로바키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사례를 볼까요? 제한적 정화를 하는 사례입니다. 여기에는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엘리트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89년에 솔리데러티, 그러니까 노조죠. 철강 노조가 선거 이깁니다. 근데 91년, 2년 후에는 야당이 승리하고요. 97년에 다시 솔리데러티가 승리하게 됩니다. 바웬사 대통령도 1995년에 선거에 패배하고 2001년에 재당선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폴란드 내에서는 개혁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혹은 야당 세력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정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법령을 만들 수가 없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정화법을 만들었는데 위헌 판정이 나요. 1997년에 다시 이행기 정의 문제, 소비에트 시기에 인권 침해가 있었던 사례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2차 정화법을 1997년에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뭘 추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은 제정했는데 성과가 없는 결과를 낳았어요. 다시 2006년에 국가기억연구소가 정화법을 수정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위헌 판정이 났습니다. 결국은 폴란드 같은 경우는 공직은 다 유지가 됩니다. 그 사람을 공직에 물러나게 하려면 소비에트 시기에 공직에 있던 사람이 그냥 공직에 있어요. 그 사람을 물러나게 하려면 그 사람이 소비에트 시기에 인권을 침해했다라는 입증을 해야 돼요. 그때서야 그 사람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접근을 하는 거예요. 헝가리는 1988년에 엘리트의 70.2%가 다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권과 보상, 정화 이 두 가지를 다 시도합니다. 다만 생명과 자유에 대한 불법적인 박탈에 대한 보상법안 1992년에 만들었는데 1996년에 위헌 판정을 받습니다. 엘리트가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던 거죠. 체코는 폴란드 사례와는 대비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코가 가장 빠르게 강력하게 진행됐다고 하는데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강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공직 담당자는 일단은 기본이 해고예요. 해고가 안 되려면 뭘 하려면 소비에트 시기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은 내무부를 가서 자기가 인권 침해 받은 기록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이 해고고요. 그걸 가져오는 사람에게만 그 공직을 재취임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 매니저 수준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됐다.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들에게도 소비에트 시기에 너가 인권 침해를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서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안 준다, 일자리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행기정의 침해가 없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직 자격 미달로 하고 기본적으로는 잘려나가는 거죠. 폴란드는 기본적으로 현직을 유지하고 범죄 행위가 있을 때에만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코와 폴란드처럼 다양한 다른 경로로 하기도 한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행기 정의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체제로 바뀌면서 이 문제가 대두돼요. 아시다시피 김영삼 정부를 통해서 연정을 형성해서 교체가 되는 수순을 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 교체 수준도 낮습니다. 그래서 정치 엘리트의 저항이 늘 상존하는 상황이고요. 김대중 대통령 하에서 이행기 정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2000년이 되어서야 진실화해위원회 설치하고요. 11,000여 건의 사례를 조사를 하고 2010년에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길게 진행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2차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항일 독립운동, 해외 동포사,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인권 침해 조작 의혹 사건, 기타 사건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건들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2022년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있습니다. 2014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만들었고요. 그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최초 조사 개시 일정 이후 3년 동안 조사하고요. 필요할 경우에 1년 이내에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홈페이지에 가면 과거의 희생에 대한 조사, 진실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된 조사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행기 정의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과 처벌 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에서의 인권 침해를 막고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것들, 제도 마련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친일 인명사전도 만들었고요. 과거의 역사 때문입니다. 내가 왜 거기에 들어가느냐. 저걸 사이테이션 하지 마라. 이런 다양한 시비가 걸릴 정도로 아직도 우리는 과거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게 우리 사회를 가르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5.18의 진실 이런 주장들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폭동이다 이런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사의 문제가 여전히 지속 중이고 그게 경계 그리고 집단 갈등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